주장했다. 하지만 말 못해. 누한테 맞아가지고 코피 지지 흘리면서 제가 수찬이를 하고 막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 밤에 11시, 1시 들어오면 막내인 거예요. 왜? 그러면 경찰서에. 그 가보면 경찰서에서 또 얼마나 자책을. 이거 뭐 아무데기야?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인생의 맛이 담겨있네요. 저는 습은데. 습은데? 남북 소통 벌여야지. 이제 만나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6년은 우리 붉은 원숭이의 해예요. 근데 뭐 북한도 이렇게 매년 띠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나요? 그렇죠. 북한이 이제 올해는 원숭이띠, 뭐 호랑이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북한에서는 뭐 정책적으로 여기 대한민국처럼 달력에도 표시하고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 통제 대상인데 이제 서로 이제 민간들은 이제 서로 그럼 활용을 하죠. 띠를 얘기하는 것도 통제예요, 원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통제를 하죠. 아, 그것을 이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아주 낡은 봉건 뉴스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끼리는 얘기해도 되는데 탕서열 2위가 나와서 내가 원숭이띠라서 원숭이들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거죠. 큰일 나. 자, 혹시 여기 원숭이띠 계십니까? 우리 제가 원숭이띠. 요즘 기분이 다르겠어요. 이제 자기 해가 또 약간 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요. 예, 제주를 잘 넘어봐가지고 올해는 좋은 결실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할 바랍니다. 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5살이 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턱별 씨에 오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찾으신 양상국 씨. 양상국 씨. 양상국 씨. 자, 양상국 씨를 한 3초만 더 보시면 이제 정말 빨개집니다. 약간 집중되면 잘 빨개져요. 네, 집중되면 잘 빨개져요. 어이, 목부터 빨개지고 있어. 귀가 빨개요. 이거 보세요. 점점 빨개져. 뭔가 지금 불 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대에서 그렇게 사투리를 막 하시면서도 안 빨개지시던데, 그때는? 이게 좀 갑자기 집중이 되면 좀 잘 빨개져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네. 자, 우리 양상국 씨 이렇게 오셨는데 시원하게 사투리를 한번 한번 썩 한번 해보시죠. 네. 송이 씨. 송이 씨가 네. 되게 저랑 한번 사투리 한번 해보시려고요. 네. 먼저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받아칠게요. 아따, 막 심하네, 막 사투리 막. 그럼- 일단 뭐 송이 씨 만나서 반갑고 네. 저는 그 뭐 경상도에서 올라온 김해가 낳은 아들 양상국입니다. 저는 저기 백두산 곁에서 온 양강도 송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이에요? 예, 백두산에서 왔어요. 와따 막 그 억수로 위에 있는데 아닙니까? 예. 그걸 막 춤가고 막 볼때 막 시뻘개지고 막 이런데 아닙니까? 야야야, 이렇게 곱게 생긴 아가씨 보고 소리 무슨 그자 버터치 같은 소리 아닙니까? 볼터치가 아니고 예. 볼티가 막 시뻘개진다고. 그게 볼티가 시뻘개지는 게 아. 토실 감자처럼 토실토실해진다 소리거든요. 도실 감자 또 먹고. 밤에는 이렇게 볼이 너무 추워서 빨갛게 터지면은 감자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감자 터진 거. 예. 저기 무슨 사투리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예, 저기는 경상도 김해시고 저는 양강도 해산 백두산 쪽입니다. 아따 양강도 세네. 아니, 진짜로 통일이 가까이 오면 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정말 서로 사투리가 심해서 네.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네. 너무 흐뭇할 것 같아.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유머 중에 그 145태 때 한경덕 분들이 부산까지 갔잖아요, 피난을. 그렇지.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시개가 먹고가 무시개. 야, 통일만 되면 이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네. 사실 사투리 가지고 뭐 지역 감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재밌게 하는 그런 유머들 많잖아요. 네. 통일만 된다면 더 재밌는 이 사투리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북한판
용감했다. 네, 2016년을 맞이해서요, 오직 이만갑에서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남매분들 모셨는데요. 역경을 딛고 한국에 정착한 형제들의 솔직한 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자, 오늘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지금 이만가면 보통 뭐 한두 분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데 오늘은 많이 많아요. 오셨어요. 예. 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어렵다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동시에 합격. 이만갑 대표, 엄친딸, 엄친아 남매입니다. 주찬양, 주권능! 외고 1호. 외고 1호. 네. 탈북자 하고요. 외고 1호. 네,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활발한 성격에 다능한 그 능력을 지닌 제 동생 주건능을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누나랑 함께 16학번 새내기로 입학하게 된 엄친아 주권능입니다. 오늘 제 이만갑에서 명문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정착한 지 1년도 안 된 파릇파릇한 새내기 자매가 이만갑에 왔습니다. 북한판 부르주아 자매 최주연, 최정연 씨입니다. 북한 청진의 부잣집의 맏딸이고 착하고 순한 성격의 소유자 저의 언니 최주연을 소개합니다. 최정연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다니.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최정연 씨. 네. 북한 청진에서 부잣집 맏딸로 살면서 자유가 그리워 탈북한 최주연의 언니 최정연입니다. 눈도 왜 이렇게 예뻐? 눈들이. 눈이 똑 닮았어요, 눈이. 너무 선한 착한 눈들 네. 있잖아. 눈웃음 눈이잖아요. 네, 오늘 잘 나왔어요. 청진이죠? 네. 청진에서 제일 이쁜 자매 오늘 환영합니다. 이만갑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못 말리는 사형제입니다. 박기현, 박수현, 박태현, 박세현 원장입니다. 자, 박세현 원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사형제인데요. 지금도 나이가 있지만 힘하면 어디 가서 밀리지 않고 든든하고 듬직한 첫째입니다. 제일 끝에. 기현이 형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나 지인들이 그 머리 하게 되면 빼놓을 데 없이 총명하고 거기다가 유머까지 갖춘 둘째 수현이 형님. 그리고 이제 그 운동하게 되면 학교 때 운동선수, 그 도체육단, 군체육단 이런 데 가서도 1, 2, 3등 안에 항상 들었던 체육선수 출신, 예, 박태현 셋장입니다. 태현 형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넷째입니다. 먼저 기현 형님부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한의사 3명. 형제 제가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의사가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예, 다 한의사예요. 형님은 뭐 하세요? 저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네. 근데 제일 맏형이시라는데 제일 어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큰 형님이 맛있는 거 혼자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늠름하시고 막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잘생기시고. 특히 둘째 분 걸 많이 뺏어 먹은 거 아닙니까? 첫째 형이 둘째 형 걸 많이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한의사가 3명이니까 한약을 물보다 흔하게 먹어요. 태현 형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청진의학대학을 다니던 실력으로 한국에 와서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까지 따서 지금 삼형제에게 형제들을 믿음직하게 서포트해주고 있는 둘째 박수현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눈빛이 남다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의 끈질긴 노력과 동생이 한의대 입학을 한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한의대를 들어가서 한의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입학을 해서 한의사가 된 셋째 박태현입니다. 박태현. 자, 북한판 형제는 용감했다. 먼저 만나볼 분은요. 2015년 하나원을 졸업한 남한 새내기 자매입니다. 아주 부르주아 자매죠.
최주연, 최정연입니다. 자매가 비법 공개하기 전에 신고식부터 한다고 해요. 예. 최주연, 최정연 자매 나와주세요. 어머님은 손 보러 가사 하지만 이 가슴의 사연을 어쩌면 좋아. 도시의 청각보다 색깔을 캐는 금거리의 그 덕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런산에 둥근 달 섰던 그 밤에 그 덕무와 맺은 약속 아무도 몰라. 겹친자 용에 떨친 넓은 가슴에 내가 만든 꽃다발만 뿌리고 싶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같에는 큰 소리를 잃어냈어. 내 가슴에 사랑은 기뻐만 가요. 오랜 샛돌산을 높이 쌓고서 어머님께 우리 사이 말씀드릴래.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근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지만 말 못해. 우리는 말 못해. 주연 씨는 휴대전화 판매 같은 거 했다고 했잖아요, 북에서. 네. 언니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정연 씨? 북에서 진짜 부잣집 딸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만과 비슷한. 그렇지. 네, 팔sam처럼 이렇게 적을 걸어놓고 적만 걸어놓고 집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장사라든가 하고 싶은 일을. 네. 어디다 적을 어떻게 걸어놓을 수 있어요? 저는 아빠가 사업소 집엔이라서 적만 걸어놓고 돈도 뭐 뇌물도 내지 않고 그거 공짜로 몰았어요. 아빠 덕에. 북한 최고의 직업은 정연 씨 직업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르주아 자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법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살아남는 비법. 뭐 사실 잘 산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도 잘 살았던 분들이. 최정연 씨 집은 우리 사실은 북에서 이 정도 살았다. 솔직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 북에서는 입하만 새끼 배불리 먹어도 잘 사는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입학 같은 거 배불리 먹고 고기도 뭐 먹기 싶으면 먹고 침대 생활했어요? 과일도 먹고. 침대도 있고 집이 크다 보니 침대뿐 아니라 뭐 소파도 있을 거 가구들도 네. 지금 집이 크다 그랬는데 몇 평에 사셨어요? 집은 그래도 75평방. 와, 홍골이다. 75평. 방도 몇 개? 네, 방은 큰 방이랑 거실도 크고 화장실, 부엌, 방이 큰 방이 2개고요. 총 5칸이었어요. 북에서 사실 아궁이 떼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궁이 뗐어요? 네, 북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전기가 나왔어요? 전기는 그렇게 잘 오지 않아서 전기는 있었지만 집에 평판 TV라든가 냉동기, 국동기, 세탁기, 열풍기, 선풍기 뭐 이렇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네. 그러면 대박. 옷은 어떤 거 입으? 옷은 주로 북한 옷은 뭐 별로 안 입고 중국 옷으로 입었습니다. 중국 옷으로 입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겨울옷 $100짜리 100달러면 북한 돈으로 하면 쌀 한 지대 25kg짜리 6지대를 살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뭘 하셨길래 이렇게 잘 살았어요?
아버지는 지배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인이요? 네. 어떤 나이트클럽? 아니요. 한국에선 지배인이라고 잘 몰라가지고. 지배인이라는 게 이런 회사 사장급이에요. 진짜? 네, 근데 그 회사 범위가 어느 만큼 크냐 하는 건데 그냥 보통 여기서 좀 작은 소기업만한 그런 회사 사장급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회사를 지배했구나. 동네에서는 진짜 몇 번째 잘 사는 집이었겠는데요? 그냥 한 두세 번째는 좋겠다. 여행 다녀봤어요, 북에서? 네, 여행은 뭐 라진이나 해령 뭐 가보기 싶은 것도 가보고요. 근데 북에서 여행 다니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북한에서 여행 다닌다는 개념은 이제 아주 희박하고 친척 집에서 무슨 어떤 그 관은상제 대사가 있으면 신속히 갈 수 있는 그런 권한 백이 있으면 상당한 이제 잘 사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주현 씨가요 북한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살아남는 비법이 뭘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네, 비법은 장사 잘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도 잘 사는데 장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잘 살려면 장사를 하는 게 낫다. 무슨 장사? 저는 휴대폰 장사했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는 것도 같은 장사를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노력이에요. 맞아요. 돈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망하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장사를 하다 보면 또 요령도 생기고 하니까 장사를 잘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또 주현 씨는 집이 잘 살았으니까 또 정현 씨는 직장도 안 다녀도 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이랬어요? 아니면 몰래 팔았어요? 아니면 알고? 아니 처음에는 반대했고요. 굳이 어머니도 그랬었거든요. 네가 굳이 이렇게 장사를 안 해도 우리 집 사는 게 괜찮은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굳이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안 탔었어요. 그냥 혼자서 무엇인가 해서 부모님한테서 슬화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혼자 하고 싶었고 나중에는 제가 장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 보탬을 줬거든요. 하루에 몇 대까지 팔아봤어요? 그냥 한 21때, 28때까지. 네. 하루에 저는 아니 그 뭐 하는 비법이 따로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최저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그런 건 잘 안 돼 있지만 대신 저는 평양폰을 가져다가 라진에다 팔았어요. 그리고 라진폰 가져다가 또 다른 데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 동생이 그렇게 장사를 했잖아요. 언니는 집에 있고. 네. 장사하는 동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어요? 저는 장사 같은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벌써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벌써 일단은 배가 부르니까 뭐 그까지 안 해도 되는. 태어나서 배고프다는 걸 느껴본 적 없죠? 네. 아니 근데 저 지금 정현 씨 말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도 받는 게 뭐 배가 고파야 장사를 하는데 배가 고파본 적이 없고 입밥 3번 다 먹고 선풍기, 온풍기, 열풍기, 세탁기 다 있고 근데 전기는요? 전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게 너무 웃겨서 아니 근데 전기가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있는 전기는 북한 전체가 안 나오니까. 그냥 방농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는 다 안 나와요. 그냥? 네, 원래 안 전기가 뭐 여름철에는 오거든요. 그럼 그냥 방농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화는 뭐 신었어요? 운동화는 중국 거 저희 가져왔는데 네. 북한에서부터 직접 가져온 운동화. 입고 온 건데 그때는 브랜드가 뭔지도 몰랐고 그 유명한 뉴 균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탈북하기 위해서 일부러 샀어요. 시장 나가서 강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제일 편한 걸로 그냥 그만하면 싼 걸로 샀는데 한 10만 원대. 근데 북에다가 그러면 놓고 온 하이힐 같은 거 아깝겠어요. 신발 이쁜 거 네, 산 엄청 거랑. 비싼 신발들 다 그냥 넣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저희 주현 씨가 가져왔다는 네, 건가? 그거는 제가 그 탈북할 때 유일하게 가져온 제 재산이죠. 이거를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그건 한국에서? 제가 그 전에 한국 노래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안에 휴대폰 나왔을 때부터 SD 카드에다 한국 노래를 담았거든요. 계속 쌓았어요.
처음에는 10개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친구 만나면 또 이렇게 블루투스로 넘기고 해서 몇백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기 전까지 듣고 올 때도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메모리카드 안에 있는 곡들을 한번 봤더니 정말 노래를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게 갑자기 최신곡 나오다가 나훈아 노래 나왔다가 메색지대 노래도 다양하네, 진짜. 뭐 조항조 씨 그놈의 사랑 나왔다가 어떤 류를 좋아했던 겁니까? 음악은? 북한에선 되게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노래를 들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 들을 때는 좀 나훈아 이런 어른들 좀 옛날 가수들 노래 듣다가 최근 들어서 뭐 이승철이나 MC 더 맥스나 이런 박효신 이런 노래를 들었고 좀 조숙했구나. 네. 그러다 근데 북한 아직 트로트를 많이 좋아해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 다 아니 지난주에도 동생이 춤을 췄는데 잘 추더라고요, 정현 씨.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잘했어요? 네, 어려서부터 뭐 노래라면 노래, 춤이면 춤 다 잘했거든요. 특히 어려서부터 동생한테 시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저는 어디 나서려면 담은 없고 근데 동생은 잘하고 하니까 좀 시샘이 났죠. 그러면 뭐 그냥 제자리에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음악 나오면 동생이 먼저 한번 춤을 보고 언니의 도전 한번 언니는 그런 남조선에서 한번 역전 한번 해보시죠. 음악 주세요. 언니랑 같이. 조금만. 잘하네. 잘하네. 지금 이 보니까 뭐 보통 잘하는 분들이 아니고 네. 뭐 아주 뭐 잘했던 분들입니다. 이명선 대표님, 네. 북에서 살아남는 비법. 일단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빨리 36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 북한에서 뭐 하나 걸렸다 하면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를 변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없거든요, 북한은. 그냥 나쁜 놈이라면 나쁜 놈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재패 가야 되는 거예요. 임 대표님이야말로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구국항쟁위원회라는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95년도까지 통일을 못하면은 나는 통일 못 본다. 95년도에 전쟁을 하죠. 89년도에 지시를 내렸거든요. 명령이. 교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총령 군관들도 그런 데는 저항하려고 하는 군인들이 깨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이제 심대한 한번 타격을 준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 결코 인민군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다 따르진 않는다는 걸 보여줬죠. 9.24 사건이 이제 그런 큰 정치적 사건을 발생시켰으니까 1년 한 7개월 정도 이제 그 은폐 생활을 했죠. 이렇게 정말 하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적합할 때 탈출을 한 거죠. 어디를 넘으셨어요? 저는 이제 해산에서 이제 장백, 압록강, 이제 7월 달에 이제 넘어가지고 국경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이제 망명 신청을 한 거죠. 해가지고 저는 평양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19일이 딱 걸렸습니다. 야, 급속 떨어가네. 근데 지금 제 신념도 야 이게 뭐가 잘못되면은 빨리 36회 하는 것이 하나의 생존 방법이라고. 그때 그거를요 누가 도망가라고 알려줬어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조짐이 이상해서. 수사해 오는 게 다 알리게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네, 눈치를 주죠. 이미 조심하라고. 너는 이게 걸려 있다는 것을. 자, 북한을 살아남으려면 도망을 제때 가야 된다. 박현숙 씨,
네, 북한 살아남으려면. 네, 저는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엄청 잘 가졌어요. 장사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만 사람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맞춘다는 게 마음을 맞추는 것보다도 그 상대방을 내가 납득시키자 보니까 어느 구사가 완벽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에 내가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 또 이렇게 제가 중학교에 이렇게 졸업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에 대해 첫 발짝을 내디딜 때 남한테 양보하는 것부터 배워라 하더라고요. 양보를 하면 네 인생에 진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내가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다가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주니까 항상 좋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그 잘 살아남는 비법은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뭐니 해도 부모가 최고예요. 정말 저는 아빠 엄마를 잘 만나갖고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잘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엄마가 되게 아빠를 잘 받들어내셔서 이제 그 입당도 다 시키고 이제 간부 그런 데까지 하게 됐어요. 기름 다루는 소장까지 됐는데 이제처럼 아빠가 그런 거를 집에서 하니까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아빠를 학부 연장시키고 저한테 간장 둘이란 거 한 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도 음악을 되게 이렇게 좋아해갖고 저 이제 집에 딱 가면은 아이고 우리 집이 깨끗이 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는 저한테 항상 이렇게 예법을 써줬어요. 야야 지금 이렇게 한 말을 지금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동생은 되게 공부를 잘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 대학생이 이제 옵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가 이제 그렇게 그 털을 닦아놓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잘 키운 덕은 다 부모 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부모가 튼튼해야 됩니다. 저는 법을 안 지키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이명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탈북이나 장사나 다 북한 당국에서 허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법을 법대로 잘 지켜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북한판 형제는 용감했다. 이번 주인공은요. 우리 주찬양, 주건능 남매입니다. 남매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 비법이 있답니다. 오늘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주찬양, 주건능 남매의 명문대 합격 비법. 와. 도대체 어떤 명문대에 합격하셨죠, 두 분 다?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그 건둥이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어요. 혹시나 해서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탈북자라고 해서 어떤 이득이 되거나 좀 더 들어가기 편해서 어떤 대학이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요즘에 어떤가요?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어떤 대학까지는 아니고 예전에는 좀 많이 받았었는데 물이 좀 많이 좁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세 번째 만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새터민 전형이라고 이렇게 그 전형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그 재외국민 전형으로 해가지고 재외국민 총 그 전형에서 8대1. 네, 8대1. 정확히 해주세요. 8대1과 8대1이에요. 8대1. 80명이었으니까 8대1 맞아요. 네, 8대1로 그 경쟁률 뚫고. 대외국민 전형이면은 꼭 탈북자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에서 하는 사람, 공부하던 외국인들, 외국에서 온 학생들. 이미 난다 긴다 하는 그렇죠. 분들 그러니까 공부에 저기 선까지 올라와 있는 80명이 지원을 하고 거기서 아주 이 미세한 격차로 합격이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주건능 씨는 탈북자 1호로 외고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외고 전체 이론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최초의 탈북자 시험 봐서. 시험 안 보고 이제 면접이랑 성적 보고. 자, 외고라는 데를 자칫 들어갔다가 일반 학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 여기서 1등 했던 애가 특목고 잘못 가가지고 무너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맞아. 어떻게 갈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첫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막 애들이 다 각자 제 할 거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머리 들고 보니까 다 이제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맞는가 막 그런 생각도 했지만 선생님도 잘 이끌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적응하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와, 외고가? 그 동생이 막 처음부터 뭐 외고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고요. 방황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 저희가 제일 처음에 와서 정착했던 것이 강북 쪽에 모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일반 중학교에. 근데 제가 와보니까 동생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종교 부회장까지 한대요. 그 친구들 항상 집에 데려와서 라면 끓여 먹고 놀고 하는데 약간 얘가 진짜 부회장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지만 집에서 막 너무 이렇게 애를 통제하고 하면 더 이렇게 할까봐 일단
때만 그러겠지 하고 조금 이렇게 집에서 얘기만 하고 냅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얘기 가출까지 해가지고 막 그 경찰도 나오고 막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그때 그랬냐면요. 그 부모님들도 보다 못해 안타까우니까 야 우리 이사 가자. 되게 작은 집에 살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제가 반대했죠. 아버지 우리 작은 데서라도 좀 힘을 가지고 갑시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가자. 그래서 갔는데 동생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올라가야 될 때인데 동생이 그때 그 예고랑 그 외고 중에 놓고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면접 보러 당당하게 준비를 막 밤새면서 그때부터 애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니 외고 가서 면접을 보고 와서 그때부터 눈빛이 딱 고정되면서 바짝바짝 빛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합격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애가 진짜 하루에 4시간씩밖에 자지 않더라고요. 학원 안 가는 대신 학교 가서 그 방과후 공부하면서 그 주위 선생님들하고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이거 최고 싫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애들이. 학원도 안 다니는데 성적 잘 나온다고 엄마한테 난 욕 태비게 들었어. 학원 다니는데 님 뭐하냐고. 아까 이제 중학생인데 약간 탈선을 해서 가출도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근데 그게 중학교 때 제가 막 방황할 때 모두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더 빗나갔어. 거기다 부모님까지 막 공부해라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가출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누나들한테는 용돈을 주지만 너한테는 믿음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쿠. 그러면 이제 그 타임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너를 믿어줄게. 딱 믿어주시니까 제가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행동을 성실하게 믿어줄게 하고 딱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어준다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저도 또, 이제 뭔가 부딪혀 봐야 되겠다는 그런 담도 생기고, 그게 한 번에 운 좋게 딱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딱. 아니, 근데 주건능 군이 보니까 굉장히 진짜 긍정적인 사람인데, 나 같으면 누나들한테 용돈을 주지만 너에게 믿음을 줄게 그러면 더 그냥 용돈 달라고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요, 제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약간 머리가 되게 비상했거든요. 4살 때부터 구구표부터 시작해서 막 외국어, 일본어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리고 4살부터 6살 사이에 우리나라 언어를 읽는 거는 다 뗐었어요. 그런데 학교 한 3개월 어떻게 집안 사정을 못 가게 됐는데 그래도 가서 수학이랑 영어를 다 1등하고 그래서 약간 동네에서도 쟤는 천재라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영어로 자기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My name is Ju Gwal-Leng. I'm a senior of Hanya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my dream is become a lawyer who work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Because my friends in North Korea, they still even don't know what human rights is. Anyway, right now, I'm really, really honored and happy to have this chance to be here with all these beautiful ladies. 와우. 이래서 외고를 보내는구나. 우리 영어 전문가 홍성훈 씨 어땠습니까? 아주 좋은 얘기였고요.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그 수험생을 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을 둔 아빠로서 공부하는 비법,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걸 좀 알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판넬 준비해봤습니다. 최상의 영어 공부 비법은 외국인 친구이다. 외국인 친구. 외국 서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 외국어 어학 능력 점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영어 공부에 되게 제가 많이 매진했었는데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한 방에 미얀마, 중국, 그다음 베트남, 그다음 저까지 이렇게 4명이 생활을 했는데 언니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데 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속에서 정말 힘든 날 며칠 동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 언니가 그 철문에 찢어져가지고 발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콸콸콸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학 공부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빨아버리고 지혈을 하기 위해서 3가지 파란 풀잎 있잖아요. 그거를 돌로 막 지어가지고 상처에 붙여 지혈하고 옷을 막 찢어가지고 감아서 언니 도와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위에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핸드폰에 지금은 사전이 다 나오잖아요. 사전을 들고 언니들 얘기 이렇게 막 듣다가 모르겠으면 단어를 검색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색을 잘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친해지니까 언니들 러브스토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침대에서 계속 얘기 듣고 단어를 검색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딱 보면
히스토리에 있어요. 언어를 검색했던 단어들이 쫙 나오는데 그 단어들은 진짜 생활에 유용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암기했다가 this is 뭐 그런 것만 공부해가지고 그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적용해보는 거예요. 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현실에 부딪히면서 공부를 했던 것 대단합니다. 같아요. 권능 군은 공부 어떻게 했어요? 제 공부 비법은 친구는 최고의 스승이다입니다. 내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내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 기초가 없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학교에 딱 들어갈 때 친구들한테 일단 오픈을 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와서 이런 걸 모른다. 그다음에 쭉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막 같이 우르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상황을 다 알린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거 뭔데 좀 모르겠다 알려달라. 그럼 허심탄회하게 제가 이렇게 다 오픈하고 알려 친구들도 너끈하게 아 그래 알려줄게 하고 그들도 선생님이 돼주고 저는 또 겸손하게 학생이 되고 친구도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뭐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배워야 될 때는 다 숙이고 친구한테 선생님처럼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권능 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학교들에 강의를 가게 되면 탈북자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학교에 탈북자 학생들이 있다는 건 담임 선생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 학생들에게 그 장학 지원 같은 것도 해주려게 되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수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아무리 자기네 집이 가난해도 이 돈을 안 받겠다 그런데 왜 그러냐 너희 가난하지 않냐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라 하니까 받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우리 탈북자 학생들이 거기 와서도 왜 위축이 돼가지고 나 탈북자라는 게 들통이 날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는 탈북자다 도움을 구하니까 오히려 남한 학생들이 더 진짜 도와주거든요. 그거를 더 관심을 갖고. 주찬영 씨는 공부 어느 정도 하던가요? 권능 씨가 볼 때는. 사실 제가 그게 누나가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력파? 네, 누나는 노력파예요, 노력파. 피 터질 때까지. 노력파. 네, 북한에 있을 때도 공부할 때 그냥 밤새 공부하고 코피 터져도 공부하고 네, 길 가면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주찬양 쟤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저보고 막 너 좀 누나 반말해도 돼? 막 누나가 북한에서 누나가 또 코피도 터트리기도 했죠. 예, 제가 그래서 큰 누나가 또 이거나 별명이 망두살이었는데 일단 그 별명 첫 번째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망두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누나한테 막 이렇게 개기면 처음에는 그래 귀엽네 하다가 이제 분노게 제가 딱 차면 어라이 그래서 나가요. 그럼 이제 제가 그냥 선거날에 부모님 다 없었었는데 누나한테 맞아가지고 코피 진짜 흘리면서 제가 진짜? 수찬이 개 머저리냐고 막 도망쳐가 걸려가지고 뭐라고요? 귀엽다. 개멍청이야. 개머저리라고 북한에 욕이 있거든요. 개머저리? 그게 여기예요? 아유 귀여워. 영상무 씨는 공부 제일 잘했을 때가 어떤 과목 언제 제일 잘했어요? 일단 전제가 너무 못했다는 전제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잘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시골이잖아요. 저는 김해시에서도 진영읍이에요, 집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거기 다니다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창원으로. 그럼 거기 도시로 가니? 도시로 가니? 어마어마한 도시로 갔는데 큰 도시로 갔어. 저는 그냥 권능군이 대단한 게 저는 왜 시골에서 도시로 갔는데도 걔들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럼 이게 시골에 도시로 갔으니까. 예, 걔들의 그 학업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북에서 남으로 온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거기 갔는데. 양상국 씨는 안 물어봤겠죠, 친구들한테. 저랑 노는 친구들은 물어봐도 네가 아나 이라면 얘도 몰라요. 서로 모르니까 그냥 다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친구를 잘 맞는 그 케이스예요. 자, 지금 뭐 이 남매 보니까 이 대단합니다. 윤아 씨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남한 아이들과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애들이 저랑 같은 팀원이 돼서 발표를 하면 뭔가 쟤는 못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저랑 같은 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6명씩 짝을 모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한쪽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나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나는 아니까 밤새도록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긴 정말 탈북할 때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나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정말 벽을 치면서 통곡한 적도 있고 근데 또 그 친구들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욕할 수가 없어요.
박세현 원장님. 네. 자, 이제 그 형제들에게 슬슬 질문이 갑니다만은 우리 박세현 원장님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나요? 셋째 형님? 못했어요. 네. 박세현 원장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했나요? 박세현 원장님? 저는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형하고는 둘째 2살 차이고. 네. 그 나이가 많으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거기는 아니 왜냐면 다 아버지, 엄마, 형, 나 이렇게 있는데 한 방에 다 남자잖아요. 집에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게 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러니까 온포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얘가 얘네 엄마는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엄마는 누굴까? 얘가 12월 3일 날에 태어났는데 네. 그 겨울에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우리 엄마는 누굴까? 내 엄마는 누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태어나서 가지고 공부를 뭐 이렇게 잘 할까 말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거기서는 클 때 자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박세현 원장님. 지금 심각해 박세현 원장님 지금. 북에서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죠 사실. 네.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북한은 맨날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네,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공부는 왜 하지? 그냥 싸움만 가르치고 이거 뭐 sit-down, 뭐 스탠드업, 미국말 몇 마디만 알면 되는데 왜 이렇게 뭐 수학이니 뭐 과학이니 물리니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공부하고는 땀을 닦고 살았었거든요. 자,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약 중인 삼형제인데 우리 박세현 원장님하고 두 형님이 마련한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제화면 공개해주세요. 탈북 한의사 삼형제 겨울철 특급 건강 비법. 네, 신년 특집만큼요. 오늘 이만갑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세 분 한의사분들이 특별한 건강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일 먼저 한의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딱 봐도 벌써 이거. 주제 형님. 어째서 한의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북한에서 여기 있다가 여기 오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청진의대 다니면서 그 의대 다닐 때는 다른 대학은 농촌동원을 나가는데 우리는 약초동원을 나가요. 약초를 많이 이제 수집하고 그러는데 93년도 그때 왔으니까 그때 오면 담당 형사가 2년 동안을 딱 붙어 다녀요. 같이 먹고 자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담당 형사분이 전립선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약초 하는 데 가가지고 그 한약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은 거예요. 뭐 그냥 나았는지 어쩐지 나았는데 이분이 이거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너는 이제 한의사를 해야 된다면 저를 한의대에다 요준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 기준자 중에 다닌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의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그 한의사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아니, 공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손바닥에다가 이거 졸업하게 되면 장 지진다 그랬거든요. 나온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형 데려오고 아버지 어머니 데려오고 또 막내 데려오고 이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내 여기는 전문 학교를 다녔거든요. 막내를 또 올려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약 이렇게 좀 배달시키면 막 한 박스 들고 가서 또 막내가 처음부터 한의사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텐데요. 공부도 원래 안 했었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줘. 근데 와가지고 어쨌든 전화만 오면 밤에 11시, 1시 전화 오면 막내인 거예요. 형! 와 진짜 열받아 죽겠다. 왜? 그러면 경찰서에. 뭐 자간 다 했어요. 밑에서부터 뭐 주유소 뭐 아르바이트 뭘 다 했는데 야 얘 이렇게 둬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한 끼에 막 몇십만 원짜리 밥도 사주고 약도 배달을 좀 시키고 그러면 배달을 해서 가져가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주면 몇십만 원을 주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좀 떼서 이렇게 탁 줘요. 그러면 자기가 한 달 내내 일해 본 걸 잠깐 사이에 보니까 한의사를 해야 된다. 좋은 거를. 너 10년 일할 거 1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걸 계속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수가 이제 많이 그 학교도 알아보고 해서 한의대를 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걸 이제 꼬신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공부해라. 이런 거 아니라고. 공부해라. 아무튼 결혼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박세현 원장님. 예. 형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래요. 예. 그 뭐 배달하면서 뭐 용돈 받고 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형수가 아니었으면 그때 공부할 생각 전혀 없었죠. 근데 공부해라 이것도 아니고 뭐 형이 이렇게 의사 한의사 같아서 이렇게 잘 사는데 그 도련님은 이렇게 못 살면 그 성질에 그 기분 나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공부 별로 힘든 거 아니니까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그 입학 붙었으니까 듣던 안 듣던 그냥 그 앉아서 그냥 분위기만 보고 나오래요. 근데 그 1시간 반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 허리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한 15분 있다가 나가고 20분 있다가 나가니까 교수가 막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애들 보니까 정말 까딱다나고 1시간 반 내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못하겠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이왕에 1시간 반 버텨봤으면 한 달만이라도 한번 더 다녀보래요. 일단 공부하겠다고 생각지 말고 그냥 한 달만 한국의 대학 문화를 그냥 보기만 하라고 해서 그 진짜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녀야 되겠다는 그때 필요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셋째 형은 야 너 그거 공부 못한다. 우리 취락과 다녔거든요.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까지 올라가니까 할만하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수가 가가지고 이제 꼬신 거죠. 동생도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셋째 형에게 좀 여쭤볼게요. 셋째 형은 원래는 한의사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물리치료학과를 3년 나왔는데 한의대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고 한의대 6년이잖아요. 거의 군복무 10년 똑같아요. 근데 3년도 겨우 다녔는데 6년을 가라는 거예요. 환장하게 시험만 가서 보라는 거죠. 면접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 문자로 합격이라고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기쁜 마음하고 두려운 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다음부터는 이제 형님도 그래 형수님도 그래 이제 한대 별거 아니고 한 1000자짜리 있어. 빡빡하게 외우게 되면 졸업한다는 거죠.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연락이 애왔는데 한의대 들어가니까 한의학 한자는 다릅니다. 한의학 한자 다르고 전혀 1년 동안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듣다 보니까 이제 예과 1학년 때 저쪽이 본과 1학년 때 들리더라고요. 계속 반복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아주 좋아한 분도 아니었고. 네. 진짜 여기는 공부시키기 어려웠어요. 3년 그 치기공과 나왔는데 한의대를 여야 된다고 또 와이프가 또 이 한의대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두라고 그러니까 그거 3년 나온 것도 힘들었는데 또 연애하니까 얘 보고 그러는 거 둘이 한의사잖아요. 예. 그러면 뭘 하겠나 이거죠 혼자서. 둘이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사는 레벨이 또 틀려진다 이거죠. 또 조카들이 태어나고 이러면 저 삼촌은 의사인데 너는 우리 아빠 뭐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겨가지고 또 어떻게 또 여기는 나도 몰랐어요. 졸업 후에 알았는데 돈도 달달이 계속 줬대요. 근데 얘들도 진짜 대단하다. 돈 받았다고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았대요. 난 모르게 줬대요. 아니 근데 세 분은 한의사가 되셨는데 그 어렸을 때는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었는지 뭐 남다른 기질이 있었는지를 궁금하거든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수하고 학교 때도 키도 크고 이 키였으니까 군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 철봉, 평행봉 이런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국방체육 그런 선수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굉장히 얌전하고 이런데 화가 나면 막 못 참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순하고 무던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조용조용하고 그냥 새님 스타일 그냥 그렇게 지냈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이제 점잖고 조용하고 순하고 이러면서도 아주 꼼꼼하고 자상하고 그래요. 근데 막내는 진짜 저건 남자죠. 그냥 굉장히 막 와일드하고 이런 건 있는데 마음이 상당히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네. 셋째 형에게 좀 여쭤볼게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은 없어졌고 첫째 형도 그러고 가버리고. 오늘 날 날벼락이라는 게 이제 트럭을 싣고 왔는데 사람 몇 명 야 이 역들아 해가지고 무슨 역자고 이 형이 남수선 가서 짐을 막 싣는 거예요. 그래 골짜기 들어가는데 거기 길주 전래물 강산이라고 갔는데 한 300에서 500세대 되는데 다 역적이라는 거지. 역적이 역적 속으로 툭 쳐였고 소리
그다음부터 뭐 국가에서 배급을 6개월 주다 말고 그다음에 2달 주다 3달 주다 1년 내내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먹고 살자면 또 할 수 없이 돈 없이 될 게 없어요. 뭐 아니 배고파 안 중에 일 나오래. 누가 배고파 죽겠는데 일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실은 뭐 어느 집에서 누가 죽었다면 거기 아파 죽은 게 또 부모 죽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한경남도 검덕강산에 누가 수직으로 1000m 지하로 들어가서 납은 캐는 거기를 가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동원도 가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들도 없는 가운데서 그 둘이서 근근히 살다가 먼저 떠났어요? 먼저 제일 도망갔어요? 먼저 떠났어요. 여기 둘이서.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북한에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가 와서 중국에 3일만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돈으로 3만 원을 주겠다. 그때 월급이 노동자들이 50원, 60원 했어요. 93년. 대학 졸업해 100원 됐거든요. 근데 걔는 배에다가 돈을 진짜 그렇게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 어디서 나냐니까 저 항해도에 갔더니 개 밥그릇을 주는데 그게 고려작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남겼는데 3개 중에 1개가 진짜였대요. 그래서 그걸 한 4만 원을 받았대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 100원짜리 돈을 확 보여주면서 3일만 통역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100만 원이 월급이라 그러면 3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배에 돈을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부탁으로 두만강을 막 해서 뭐 정신없죠. 막 해서 넘었는데 넘어서 정신없이 막 산꼭대기 달려 올라가더니 북한 땅 보더니 막 땅을 치면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목 놓아서 우는데 울음소리가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다시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중국을 왔잖아요. 중국을 보고 와 내가 북한을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월 1일 날 두만강을 넘었는데 10월 11일 날 제가 한국에 왔어요. 어머나. 어떻게 하지? 10월 11일 날 삼국을 통해서 온 사람 중에 최단 신뢰로 왔대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사실은 한국 대사관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거기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사실. 북한 사람을 한국 가게에서 이렇게 남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천진에 가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그때 배 타는 그 사무장 한 데다가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부파된 부파공작원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밀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데려다 줘라. 그리고 바싹 말라가지고 내가 한국에 왔을 때 40kg였어, 40kg. 바싹 말라지, 키도 조그마지. 그렇게 바싹 마른 게 부파공작원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기부 홍 선생이 보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기부 일을 좀 해줬대요. 근데 실제 우리는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안기부 홍 선생이라는 분이 이 사람한테 와서 열흘 있다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어떻게 될지 좀 연구를 해보라고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드라마네요, 드라마.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에 도망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기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형하고 요 동생하고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떠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형하면 연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떠나고 물어보니까 북한에는 아버지, 엄마하고 막내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작업해가지고. 세상에. 안기부 홍 선생은 큰 작전 하나 있었네.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이 많은데 왜 홍 선생을 댔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대요. 근데 그냥 된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된 거예요, 그냥. 그 친구분도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왔어요. 아니, 재밌네. 예. 그래서 같이 탈북하신 거예요? 같이 사시자. 둘이 넘어와가지고 넘어오자마자 헤어졌어요. 왜냐면 형은 국경 연선이 있지 말고 깊이 들어가자 그러고 얘는 요 국경 요쪽에는 있자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헤어졌고 그거는 다 모르는 거니까 형만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막내가 다 형들이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던 동생은 굉장히 착했어요. 나는 요만한 거 군대 나갈 때 내가 다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도 데려올 때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착한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거밖에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 엄마가 하고 막내하고 데려올 때 이 데려오는 사람들도 저 한국에 온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워낙 이제 막 악동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아버지는 아니까, 아버지 엄마는 아니까 숨겨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요. 잘 왔다. 막내 잘 왔다니까, 막, 거기는 어떻소? 막 물어보더니, 어느 날 또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 북한 다시 갈래? 막 이러면 막 소리를 막 이러는 거예요. 교육했다 나왔는데, 그것까지. 왜? 그랬더니, 여기 싸운 거예요. 거기서 또 중국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저 패고 싸우고. 싸웠다. 근데 거기서 맞은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한국에서 돈 보내고 이랬는데, 그 데리고 온 애들도 북한 애들인데, 돈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내가 그걸 통화 내용을 듣고 돈을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거기서 막 싸운 거예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하고 맞고 이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올리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막 북한에서 몰랐잖아요. 총 싼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은 굉장히 착하고 형님이 말하면 솔직히 눈만 내리깔고 전화를 못 보고 굉장히 순진했는데 개다 놓고 전화해보니까 완전 괴물이 된 거야. 평소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내 동생이 맞나? 전화를 하는데. 야, 최고다. 그러더니 그냥 개다 놨더니 왜 나를 한국에 데려왔냐 모르고 그냥 막 전화만 하면 경찰서예요.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경찰에 나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술도 먹고 싸우니까 그 깨기 되면 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기 형사들이. 아까 그 사람이 맞냐고. 또 얼마나 자책을 확. 대박이다. 네. 아니, 네 분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네, 너무 스토리가 재밌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좋은데 지금 뭐 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그 건강한 이 한 해 이제 시작하시라고 이 세 분에게 아주 재밌는 우리 건강 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원장님 어떤 비법 준비하셨습니까? 네, 여성분들이 이게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많이 이렇게 윤기 나고 이런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와, 진짜 겨울 되면은 막 피부 막 하얗게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네. 진짜 건조하니까. 중요한 tip이네요. 네. 자, 네. 과연 뭘까요? 짠. 네. 참기름입니다. 진짜 참기름이에요? 사실 이 참기름은 이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비타민 E도 있고 오메가6, 오메가3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 성분이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면 굉장히 촉촉해지고 먹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지만 바르면 굉장히 이게 좋거든요. 피부가 이제 얘는 이제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노화 방지도 하고, 변비도 좋고, 간과 신장을 좋게 하고, 또 정수를 모아주고요. 근데 지금 참기름 냄새가 안 나요. 이제 이 기름에 이제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기름을 이제 볶아서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이걸 생기름을 짜야 돼요. 어쩐지. 저희가 그냥 마트에서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참기름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뜨거워요? 이게 그거를 한 100도씨 정도 되게 일단은 끓여야 됩니다. 끓여가지고 이걸 식혀야 돼요. 식혀서 사람의 온도만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갈라터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와, 나 저거 필요한데. 자, 직접 해보도록 발라볼게요. 네. 오, 따뜻해. 근데 전체 우리가 이제 모욕을 할 때 모욕을 하잖아요.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모욕을 하고 이거를 싹 바르고 싹 발라가지고. 아니, 좀 많이 발랐는데 그냥 로션 바른 것처럼 금방 흡수돼요. 손이 너무 많이 굉장히 발랐어. 좋은 모습을 한 것 같지? 저거는. 보세요.
정말. 톡톡하면서. 원장님, 근데 이게, 얼마 후에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있다가 네. 비누로 씻지 말고 그냥 맹물에 이렇게 씻어버리면 좋지. 야, 진짜. 용준 씨, 똑똑하다. 내일 아니, 근데요, 이게요. 저는 사실은 참기름 나왔더니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참기름 냄새 아니다. 무슨 동네 파는 참기름을 바르라고 그래. 그랬는데, 이 참기름은 그러니까 이게 복제하는 거라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끓여서 한번. 예. 굉장히 좋네. 이거 보세요. 다 마르고 흡수되고 손톱만 반짝반짝거려요. 네. 자, 여러분과 함께 080. 이거는 알아요. 이거 뭐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샀어요. 마트에서. 이거는 인상 같은데? 약도라지. 정말 도라지라 그러는데 그 한의학에서는 길경이라고 그러죠. 길갱이? 네, 길경. 길경. 근데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감자인가? 이거는 이렇게 작은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네. 천문동이라고. 이거 뭐 한무대기야? 천문동. 이게 하나예요? 같아요. 이게 하나예요? 이야. 근데 저는 맹문동은 들어본 것 같은데 천문동은 처음 들어봤어요. 천문동은 이제 쌍문동 들어보죠? 천문동. 저는 이문동. 왜 그러세요? 겨울철 정말 하늘의 문을 연다는 약재로서 이게 이제 성질은 좀 찬데 단맛과 쓴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단맛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이렇게 쓴맛은 열이나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 이게 한 뿌리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이게 홍삼 말린 건가요? 말린 겁니다. 천문동 말리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제 끓여서 차처럼 바로 이건 도라지 말린 거. 도라지 말린 물 같아요? 그냥 이거를 쪄서 즙을 내는 거 방법 말고도 말려서 차로 마시면 더 씻어서 편하겠다. 말려서 오래 건사할 수 있게끔. 그럼 뭐가 좋나요? 이렇게 차로 마시면? 초는요? 이제 천문동은 백합과에 속한 단연생 초라고 하는데요. 기본 우리 기관지 폐하고 신장에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소모성 질환이 만성 기관지염, 폐렴, 계력, 천식 이런 데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장에 쓴다고 한 거는 이제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 소변 잘 보게 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정력에도 어느 겁니까 정력이? 어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계속 그냥 물처럼 평상시에 계속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그냥 서너 잔씩, 서너 번씩 이제 차로 끓일 때는 천문동 한 줌 넣고 도라지도 한 줌 넣고 40분 내지 한 1시간 정도 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차처럼.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맞는 애들인가 봐요, 둘이. 도라지는 이제 그 기침이나 가래, 특히 천문동도 기침도 좋지만 주로 이제 가래입니다. 이게 쉽게 감기도 이제 콧물 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목이 부어서 잠길 때, 목 아플 때 여기 장복을 할 때. 자연 냄새가 나요. 자연 냄새가. 흙 냄새가 나는. 약간 쓰네요. 약간. 이게 쓴맛과 단맛이 같이 있는 인생의 맛이 담겨 있는. 저는 쓰분데. 쓰분데? 예, 약간 쓰어요. 쓰어요. 스브다이아 얘기하는 거야? 겨울철에 유용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간단하게. 진짜 필요한 정보네요. 대추혈자리인데요. 머리를 앞으로 살짝 숙여보실까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튀어나온 요 뼈가 경추 7번 경추입니다. 요 7번 경추 목을 숙였을 때 잡히시는 거예요. 요 7번 경추 뒤에 쏙 들어가는 부위 있죠? 여기가 이제 대추라고 합니다. 대추혈자리. 대추혈. 근데 이 볼록 튀어나온 거 누르면 아파요. 볼록 튀어나온 건 아프죠? 뼈니까. 그 밑에 자리가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자극을 주는 겁니다. 여기 자극 주고 자극 주는데 이 대추혈 여기만 자극 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대추혈의 정점이 이 승모근 양쪽 옆에 저 항상 아파요 거기. 이거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대추혈 자리가 이 12경락 중에 6개 양락이 흐르는
이 중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 이런 게 피로, 눈도 침침해요. 충혈 이런 게 생기거든요. 건조함. 근데 그걸 풀어주는 게 이 대추혈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오래 본다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뻐근하죠. 근데 통증이 생기면 이거를 풀어달라의 소리입니다. 이게 근육이 견디다가 더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아픔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거 풀어주는데. 우리 은하 씨 잠깐만 나오고. 은하 씨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세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주위에 승모근을 갖다가 세게 이렇게 좀 해보세요. 주물러주고 그리고 이게 시작되는 승모근의 시작 전부터 이렇게 만져주고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이게 승모근이니까 이렇게. 예, 이번에는 그 겨울철에 날씨 추울 때 여성분들의 그 수족냉증,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손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주먹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고 뭐 다 잡는데 그냥 자기 편할 때 그냥 딱 가볍게 잡았을 때 여기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약지 손가락 요 만나는 요 사이를 여기를 이제 소부라고 하거든요, 혈자리. 예, 소부라고 합니다. 맞네. 그리고 다시 잡으면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요 사이 만나는 자리를 노궁이라고 해요, 노궁. 이렇게 해서 노궁이라고 하는데요. 요 두 자리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요 두 자리를 노궁하고 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 끝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손 마사지 할 때 그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쭉쭉 펴주는 이유가 이 소부하고 노궁을 갖다가 자극해주면서 말초혈관, 혈액순환 장애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는 꼭 지압하거나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 이렇게 소부 기준, 노궁 기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사형제 중에 새 한의사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사연을 쭉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참 여기 한 분 한 분 유현주 씨 사연이 덜 아프겠습니까? 그 아영 씨 정말 목숨 걸고 그 사막 지날 때 죽느냐 사느냐 그 코앞에 있었던 상황 들으면 저는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같이 눈물을 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정현 씨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면서 왜 탈북을 했느냐? 자유가 그리워서 탈북했지요. 아 진짜요? 네. 그냥 단지 나는 돈 다 필요 없고 자유만 있으면 돼 하고 오기가 북한 사회에서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네, 저는 일단 어릴 때부터 이런 남한 드라마 보고 뭐 라디오도 듣고 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그런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땅에서 살자고 간 거예요. 대학까지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학 졸업증이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학교 졸업한 애들이 다 그냥 무리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꿈을 진짜 펼치고 싶은데 어떻게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무래도 한국에 가야 되겠다.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아빠는 별로 동의를 안 했어요. 왜 여기서도 먹고 살기가 괜찮은데 굳이 무슨 한국까지 가려고 하는가 하고 아빠는 동의를 안 하셨어요. 제가 떠나올 때도 아빠하고 뭐 토의 같은 거 하지도 않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엄마랑 둘이? 아니요, 저 혼자서. 혼자 왔어요, 먼저? 네, 제가 먼저 언니가 혼자 왔어요. 제가 먼저 2014년 6월에 집을 나섰고 엄마하고 동생은 11월에 집을 나섰어요. 아빠는 안 오시고? 네, 아빠는 이제 북한에 살고 계세요. 아, 이거 정말 걱정이 되겠네요, 지금. 아빠는 지금 북한에 가족, 형제라든가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이에 뭐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갈 이유가 없다. 그럼 아빠는 별로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특히 제가 올 때는 아빠가 진짜 반대했거든요. 못 보낸다고. 아빠는 항상 나가 계세요. 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없는 데서 아빠 모르게 언니를 보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가족이
좀 깨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깨졌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는 아빠하고 생이별을 했고. 아마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고민하다 보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아빠는 조금 더 안전을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을 더 하시는 거예요. 곧 아버님도 이제 생각이 바뀌셔서 오시지 않을까,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최주현 씨가 특히 우리 남한 문화에 동경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예,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뭐 생사를 무릅쓰고 오셨지만 또 주찬양 그리고 주건능 남매 탈북 과정이 아주 험난했다고 해요. 네. 혼능군. 네. 지금이니까 씩씩하게 이렇게 와서 있지만 탈북하는 거 쉽지 않았죠? 네. 원래는 넘을 때 아빠가 먼저 오시고 그다음에 큰 누나가 원래는 엄마랑 오기로 됐었어요. 근데 큰 누나가 아니다고 본인은 거기서 뭐 아직 먹고 살만 하니까 좀 뒷바라지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너희가 먼저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자고 누나랑 저랑 넘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작정 잘 사는 날에 아빠 만나러 간다 막 해서 10월 말이라 도망가 엄청 차고 막 살아온 줄 했지만 전 그때는 그냥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 진짜 편하게 도망강 건너서 딱 건너니까 고향 땅이 어두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누나가 거기 혼자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한국 와서 식탁 위에 이제 입합이 있으니까 그때 누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친구들이랑 뭐 야경 보러 그 북악 스카이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딱 내릴 때 야경에 쫙 입은 거 보면 야 누나도 이거 봤으면 그러면 지금 첫째 누나만 남았던 거네? 엄마랑 동생은 떠났고? 네. 그럼 누나 입장은 어땠어요 그때? 탈북을 시도하면서 저희가 일단 아빠가 딱 한국에 오신 다음에 저희가 혼자 집에 남고 어머니랑 동생들이 청진 시내에 나가 있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동생 만나러 한번 딱 가는데 동생이 요만했어요. 키도 진짜 지금 많이 컸는데 요만한 동생이 이만한 거 자기보다 더 큰 걸 이러고 장사꾸르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진짜 두 손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주먹 쥐고. 내 동생을 이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속으로 마음 다짐했죠. 내가 남아야 된다.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장사도 하고 노동도 하고 다 해봤으니까 저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두 동생을 정말 험난한 길이고 기약할 길 없는 길이지만 보내다. 그렇게 마음다짐하고 먼저 떠나보내게 됐는데 그냥 저는 그거였어요. 동서남북에 대고 빌었던 것 같아요. 제발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진짜 이 차에 거쳐서 이렇게 무사히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죽어도 저는 유한이 없겠다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빠를 잡으려고 항상 감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질아닌 인질이었어요. 항상 족쇄를 가지고 제 주위에서 보이브 사람들이 맴돌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솔직히 원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집에 맞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게 마을 사람들인데 믿음도 신뢰도 많이 받고 해서 제가 남으면 누군가 또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신뢰도 또 주위에 눈도 있고 해서 남아있었는데 대신 제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주목하면서 다른 가족들이 안전하게 또 갈 수 있잖아요. 가족이 솔직히 하룻밤에 집을 비우고 확 달아나잖아요. 소동이 일어나요. 국경 봉쇄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럼 걸려도 문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그냥 당연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성격이 되게 학교 다닐 때 항상 앞장서고 막 열심히 하고 활발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한테 제 속을 터놓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실수할까봐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분통하고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는 공부고 뭐고 다 없다. 죽물 먹더라도 내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게 제 꿈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넘겼는데 정말 고통이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 어느 하루도 진짜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냥 생각하면 슬펐던 거는 달이란가 보면 같은 달 보면서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기약 못하는 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좀 듣는데 유현주 씨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유현주 씨한테 형제 얘기를 진짜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네.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남동생이요? 저희 아빠도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진짜 거기 가서 딸한테 짐 댄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63세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한 83세를 산 걸로 생각을 하세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딸한테 괜히 짐이나 되겠는데, 남조선 되게, 땅값도 비싸고 그럴 텐데, 죽게 되면 또, 묻을 자리도 하나 더 내 딸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죽으면 여기서 편하게 아무 데나 묻혀도 되니까 엄마만 가서 뒷바라지 해줘라. 그래서 저희 엄마만 왔었고 제 동생은 그때 올케가 만삭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길에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길에서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고 좀 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애 뜨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둘째가 생기고 그동안 저도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기 엄마가 되고 보니까 만약에라도 돈을 넣어서 오다가 그 무조건 돈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나 올케는 어른이라서 어떻게 잡혀가더라도 뭐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막 따지게 되니까 겁이 나서 못 데리고 오겠네. 엄마 아들 얘기 안 하세요?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손주가. 그러니까 제가 일을 다니니까 지금 저희 엄마가 저희 아기들을 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기 옷 하나 봐도 우리 손주들 생각나고 이렇게 분유가 좋은 거 먹여도 이런 거 북한에 좀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안타까워하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게 남한만큼 좋은 거는 북한에서 못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동생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뭐세요? 제 동생이요. 어렸을 때 엄청 망나니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박세원 원장님 형제분들은 남의 거를 훔쳐 왔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집에 거를 계속 훔쳐다 남을 줬어요. 왜? 좀 저희 집은 그래도 그 다른 친구들보다 상황이 좀 좋다 보니까 계속 집에 쌀을 갖다 다른 친구가 굽는 걸 보게 되면 집에 쌀을 그냥 통으로 근데 좀 집에도 먹을 걸 내놓고 가져가야 되는데 쌀쌀을 통으로 두고 가는 거예요. 친구 준다고? 네. 그리고 며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다 보니 그게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좀도둑이 좀 바늘도둑이 뭐 소도둑 된다고 그다음에 점점 커지더니 TV도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출근하고 갔다가 퇴근하게 되면 제 입을 옷이 갈아입을 옷 없을 만큼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걔를 돈을 좀 줘가지고 이런 망나니들은 계속 이렇게 타령하게 되면 그 집이 완전 망하거든요. 그래서 타령하고 이렇게 나중에 그 깜방 가느니 군대를 보내지 말자 해가지고 저희는 돈을 써가지고 군대를 1년 안 보냈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집이 싹 망한 거예요. 아이고. 예, 걔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집에 거 다 들어가다 나중에 빚쟁이들 한번 우리 엄마가 퇴근하게 되면 빚쟁이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모두 너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눈물을 살다 보니까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써서 군대를 보냈어요. 10년짜리 군대를 가서 좀 사람이 되어오라고. 근데 군대 가기 전날까지도 집에 걸 또 드러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속이 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야 너 군대 가서 제발 죽고 돌아오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야. 죽고 돌아오지 말라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마음에 걸리죠 지금. 그 말이 아직도 계속 걸리는. 근데 동생 생각하면 지금 옆에 사실은 웃음 참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동생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동생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이 밖에서 훔쳐왔다는 거 그게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얘기 나는? 저희 집에 꼭 계속 훔쳐가서. 무슨 얘기 나는? 네. 현주 씨. 저희가 웃는 게 이상해서 웃는 게 아니라. 아니 슬픈데 안타까운데 이 동생은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너무 이 동생이 또 귀여워요. 그래서 그 상황은 너무 귀엽고. 지금도 그 성격 어디 안 변했겠죠? 그런 거 같아요. 그 사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솔직히 제대하자마자 바로 오기로 됐었는데 좀 지켜보자. 데려오지 마. 그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나란히 있는 거 보게 되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좋은 기억은 솔직히 없지만. 아니, 지금 이게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오른절만 웃습니다. 아니, 지금 울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웃픈 사연인데 사실 그 동생이 남동생이 뭐 이렇게 집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막 이런 거는 총각 시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들이 벌써 둘이나 생겼으면 지금은 고쳐졌을 거예요. 맞아. 그래지기를 바래요. 둘째 형님, 박 원장님도 사실은 아까 진짜 야 괴물이 됐더라 했지만 사람이 되잖아요. 그 형제랑 같이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럼요. 같이 있는 아주 사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계속 울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술만 그냥 먹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착한 내 동생, 멋있는 우리 형, 동생들 여기 데려오면 너무 좋겠다. 데려왔잖아요. 데려오니까 이제 식기들이 날라다니고 상이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그래 가족을 데려오겠다. 아니, 놀랐잖아요. 이제 좀 안정이 됐다고 이제. 저 셋째 형님, 사형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같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그래, 북에 있을 때는 서로 뭐 그냥 둘째 때려서 제일 귀엽다고도 봐주고 어간에서 많이 맞고 살았지만은 싸우고 그래도 그 형제들이 모여서 북한 이야기 할 때도 웃고 떠들고 하고 술 한잔 하고 그래. 그게 제일 주남매. 대한민국에서 남매가 같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뭐야? 저는 지금도 그냥 매일 볼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가족끼리 우리가 그 그룹 채팅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숨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매일매일 진짜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는 북한에서는 어릴 땐 자주 싸웠어요. 2살 터울이다 보니까 저는 또 언니한테 지지 않으려고 엄청 언니한테 매달리고 해서 많이 싸우고 할 땐 언니가 많이 미웠거든요. 아, 언니 없었으면 나 혼자 했으면 아빠 엄마 사랑 다 받고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둘째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작 언니가 떠났을 때 그때 엄청 언니에 대한 존재감을 느꼈었거든요. 네. 막 죽을 때까지 내가 한국에 못 가면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막 두려움에 언니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언니를 다시 봤거든요. 그게 와서 볼 때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막 새로운 막 사람을 막 만나는 막 이전에는 없던 그런 감정이 막 느껴지고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요. 아까 녹화 중에 저는 우리 아메리카노님께서 가만히 여기 보면서 중얼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뭐라고? 이렇게 했다가 보고 싶다. 약 한참 전이에요. 한 3시간 전쯤이었는데 제가 못 본 척하고 넘어갔어요. 그 형제 얘기할 때였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라서 안 본 척하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조그맣게 입으로 보고 싶다. 그거 했어요. 아까 그러셨죠? 예, 형제 얘기할 때 이렇게 뭐 다들 얘기했었는데 많이 보고 싶어요? 진짜 꿈에서도 한 번 만나봤으면 만나서 내가 진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그 세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가 막 이렇게 사죄를 하고 싶고 자식은 어떻게 형연할 수 없어요. 사실 이렇게 싸운 얘기들을 들어도 부러우실 것 같아요. 정말 엄청 부러워요.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있을 때는 다 몰랐지만 정말 웃고 보니까 야 내가 좀 더 잘했을 걸. 이제 있자면은 이제 또 만난다면은 진짜 못다한 거 또 이제까지 내가 부족했던 걸 메꾸면서 서로가 의지하는 정말 마음의 기둥 정신적인 그 안식처가 돼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렇다면 나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2016 북한 예언집. 김정은 정권의 특징 보면은 자꾸 없어요. 한마디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번엔 이설주가 안 나온다 예를 들게 되면 그럼 이제 이설주 내보냅니다. 현송월이가 안 나온다 또 하게 되면 현송월을 내보내고. SNS 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노래한다 노래.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친한 사람 소개할 때 그래요. 야 우리 준영이는 내 친형제 같은 사이야. 우리 서범이 형은 내 친형 같은 분이야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친형한테 잘하고 친동생한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게 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저희 이만갑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